3명 중에 1명 당뇨 맞습니까? 근데 약으로는 당뇨가 치료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가장 대표 주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굉장히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염증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식초가 혈당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드시고는 싶으신데 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간대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요즘은 정확한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아도 혈당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당뇨 포비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워낙 당뇨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당뇨 전 단계 증상들, 뭐 자꾸 밥을 먹으면 졸린다든지 물을 자꾸 찾게 된다든지 약간 또 뇌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뭐 이런 증상 때문에 내가 당뇨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당뇨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혈당 뚝 떨어뜨리는 진짜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지난 영상에서 또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응원 댓글, 또 질문들 이런 것들 해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한테 결국에는 음식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음식이 답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음식으로 정말 빨리 개선한 사례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어떤 당뇨 환자에게 꼭 추천하는 레시피, 네, 이제 이 당뇨 환자분들이 원체 많다나니까 네. 당뇨에 좋다는 것들도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효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생활화하기 좋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재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대표 주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식초고요, 하나는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염증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초와 콩 음식도 꾸준히 섭취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부재료라고 보면 메인 재료는 꼭 항상 먹어야 되는 식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조리법하고 양념에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당을 이렇게 보여지는 당, 예를 들어서 밥이나 떡, 빵 이런 것들은 잘 배제는 하시면서 이 조리법에서 사용하는 어떤 당분, 뭐 소스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음식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념에 설탕만 사용을 안 해도 정말 그 음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밀가루로 이렇게 묻혀서 뭔가 만드는, 밀가루와 설탕만 안 된 어떠한 음식도 당뇨 환자분들은 드실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만 조금 제한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도 많은 분들을 당뇨에서 해방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라고 해서 뭐 풀만 먹어야 된다, 당뇨 환자분이라서 뭐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리법하고 양념만 바꿔서 그 숨겨진 당들, 또 음료수 이런 것들만 정말 제대로 제한해서 드신다면 당뇨 관리 정말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다양한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너무 못 드시고 있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숨겨진 당을 우리 찾아서 없애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거가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당은 절대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만날 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요, 식사도 정말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지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10중 8구는 스트레스라든가 긴장된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금 큰 개가 덤벼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당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티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래 되면 당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하니까는 뭐 누군가가 싸우고 갈등 구조에서의 스트레스만이 아니고 실제는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하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또 스트레스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당뇨 환자들한테 엄청난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약사님 지적하신 건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탄수화물이나 당보다 이 액상화돼서 보이지 않는 양념의 당류 이런 것들이 훨씬 혈당을 빨리 올리잖아요. 녹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소스, 양념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걸러내시면 아마 어떤 음식이든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진단의학과 치료의학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예방의학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염식하지 마세요. 짜게 먹으란 게 아닙니다. 피가 탁해져요. 이런 내용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네. 네네네. 아이고 감사하시네요. 네네. 당뇨 환자분들 저염식 많이 권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 뭐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항상 이야기가 염분이 없이는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실생활에서도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세포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칼륨과 나트륨의 이 두 개의 전해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여러 가지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 나트륨을 모든 공공의 적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는 우리 몸을 인체로 올바로 볼 수가 없죠. 실제로 또 우리 몸은 소금물로 돼 있죠. 네네,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움직이는 물은 어떠한 물도 순수한 물은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염의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절대 생겨나지가 않고요. 소금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눈물도 짭짤하고 침도 짭짤하고 땀도 짭짤하고 뭔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소금의 힘이 없이는 절대 이동할 수가 없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혈액이 움직이고 모든 체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체가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소금을 먹고 또 그것이 과다해서 생겨난 어떤 부작용 때문에 동일한 소금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이 소금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을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짜게 먹는다는 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짜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게 먹으면 반드시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짠 거를 물로 해소하지 않고 짜니까 단 거를 먹게 되면 전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분으로 이거를 희석하면 정말 몸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뭐 살찐다 이런 말이 짠 거를 물로 해소하는 분은 절대 살이 찔 수가 없는데 짠 걸 고당분으로 해소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예. 짜겁게 먹어도 그걸 물로 해소한다면 우리 몸은 정말 더 건강해지고 또 단순히 우리 몸에 소금을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염도는 출렁거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 농도는 저절로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짜게 먹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혈압, 당뇨가 같이 왔는데 우연히 꽃게 요리를 드시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 봤더니 원래 한 180까지 가시던 분이었는데 113으로 그날 꽃게찜 드시고 떨어졌다고 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을 하셨네요. 바다의 음식들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당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금, 짜죠. 소금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당을 떨어뜨렸던 그 꽃게의 성분은 아마 그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린이 우리 인체에 작용하는 그런 효능 중에 이 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간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들이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뿐만 아니라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타우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당행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꽃게탕도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해조류 열심히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꽃게탕 드시면서도 거기 해조류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시마 육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식초에 대한 질문인데요. 식초가 혈당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드시고는 싶으신데 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네, 이제 제가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나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자극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식사 도중 또는 식사 후에 음식물이 있을 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욕심을 절대 내지 말고 물에다가 10대 1 또는 20대 1 이렇게 희석을 해서 드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위장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마라든가 또 양배추라든가 연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점액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드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게 방패를 치고 먹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희석해서 드시고 음식과 함께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공복 섭취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은 너무 예민해서 제가 좀 꼭 다루고 가고 싶더라고요. 주겸 얘기하셨는데 당뇨에는 탁월하나 신장이나 콩팥에는 주겸이 안 좋을 듯합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당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병증인 눈과 콩팥도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가 단순히 높다는 뜻이 칼륨과 나트륨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심부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신장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정상 범위인데 이렇게 좀 높은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우리가 선택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을 소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짜게 드시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소금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신장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이제 이러한 효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한 분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짜게 먹자, 싱겁게 먹자라는 논리로 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장병 있는 분들한테 소금을 제한하라는 건 소금이 신장을 망가뜨려서가 아니라 능력치가 작기 때문에 제한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오해가 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쳐서 여기 팔을 못 쓰는데 무거운 걸 들어라 이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장에서는 소금을 대사하느라고 이것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부담을 주지 말아라 라는 거지, 이 소금이 콩팥을 공격하거나 못 쓰게 만드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임상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칼륨을 조심하라. 이제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금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칼륨과 나트륨을 먹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래 가지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데 칼륨 제한식 또는 나트륨 제한식을 시도를 하면서 결국 몸을 굉장히 허약한 아이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잔병 치레를 하거나 몸을 아주 올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한테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상식과 이런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정말 그냥 이 얘기를 막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신장한테 소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몸이 약해져 있고 허약한데 갑자기 센 운동을 하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서서히 가벼운 운동부터 해서 훈련해서 좀 힘든 운동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운동 안 하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량씩 먹으면서 훈련시켜서 그 능력치를 키워가면 신장 환자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방법이다. 소금이 신장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통해서 소금이 자꾸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신장은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이 안 되는 게 문제이죠. 나트륨이 안 지나가면서 예,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요즘 당뇨 시대라고 해요. 그죠? 3명 중에 1명 당뇨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당뇨가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을 미리 하시기 전에 뭔가 이 당뇨 전조 증상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자각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당뇨의 자각 증상하면 뭐 소변이 자주 매렵다, 물을 자주 먹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음식을 먹고 났는데 매우 졸립다. 특히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많은 졸립다. 이제 이거 몸이 나른해진다. 이렇게 되면 좀 당뇨에 좀 의심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는 아닌데 흔히 당 떨어졌나 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무력감에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당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발병되기 전에 당뇨 전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올바로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단계죠.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이제 당뇨라는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단법이라 그럴까요? 이거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아주 정말 배가 많이 고프다. 이제 이럴 때 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당을 측정을 했는데 당이 80 이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이 혈관 속에 있던 당을 올바로 다 쓰고 그리고 지금 배고픈 신호로 보낸 거야. 이거는 정말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진짜 내가 배가 고픈가를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가 고픈 상태인데 이 혈당을 체크를 했더니 100이 넘고 120이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당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참 많이 나와있죠. 본인의 어떤 그 당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요즘 환자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제가 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인바디 가지고 많이 추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뱃살은 그냥 인격이다가 아니라 뱃살이 나오면 내장 지방, 실제로 이제 인바디에 보면 내장 지방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또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당뇨는 안 나오는데 지방간이 의심되는 어떤 그러한 질환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중성지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당뇨 내가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관리를 미리 그때부터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이게 제 경험. 아주 예. 그래서 그 뭐 네. 복부 비만, 네. 당뇨 사실은 이름은 틀리지만 같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라고 쓰고 당뇨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뇨 하면은 굉장히 당뇨 인구들 요즘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좀 비만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보기에 비만하지 않으신데 당뇨 전 단계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마르시지만 배는 있으시고 근육이 없는 상태. 예, 그런 내장 지방만 의심되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살집이 있는 분들보다 저는 당 소모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더 당뇨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육 소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우리 은행에다 제가 이렇게 간혹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쉽게 떨어지고 돈을 쉽게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데 은행에다 돈을 저금해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다녀도 항상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이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하는 은행은 어디냐?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 소실이 이어지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복부 비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체적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은행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스폰지라고 또 비유를 많이 해요. 예, 밥 먹고 이제 그 먹은 밥이 혈당으로 전환되면서 근육에서 스폰지처럼 당을 확 빨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 드실수록 근육이 사라지니까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이걸 쓰지 못하는 빨아들이는 구조물 자체가 없어서 당뇨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근육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걱정돼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살리는 처방이 오히려 당뇨에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약으로는 당뇨가 치료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당뇨 약이라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척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제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당뇨가 생겨나는 어떤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증상을 다뤄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당을 조절하는 기능은 항상 우리 몸 전체를 쳐다보고 우리 몸 안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컨트롤하는 데 비해서 약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나면 약물 농도가 높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죠. 그런데 약물 농도가 점차 떨어지게 되면 그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여분의 당들이 생겨나고요. 이런 여분의 당들은 결국은 우리 몸에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혈관을 막아버린다든가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발전이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오랫동안 앓는 사람, 특히 이제 당뇨 약만 먹어서 나는 당을 조절해야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병증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약을 드실 때 드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하셔서 보다 더 췌장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식이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당뇨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이 당뇨라고 하는 그 질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생겨나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식생활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려고 해야 이런 합병증이 없이 잘 이렇게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당뇨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수치는 조절되지만 내일 또 먹어야 된다는 현실. 예,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냥 관리는 해준다. 나한테 당장의 위안은 되지만 근본 치료는 된다면 만약에 그 약을 안 먹어야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늘 먹고 있고 다음 날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제자리로 당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생활 습관이든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부분에선 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이 부분을 고쳐나가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없다면 반드시 그 약 때문에 2차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 약에 의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니까 그 약을 드시는 동안에 시간을 벌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약 없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안 하시면 최악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보면 고혈당 때문에 너무 삶이 망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그분들은 심지어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당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약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러나 잠시 의지는 할 수 있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약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